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췌장은 가늘고 긴 장기죠. 머리, 몸통, 꼬리로 구분되는데요. 특히 십이지장과 가까운 부분이 머리 쪽입니다. 그래서 암이 췌장의 머리 부분에 있을 때 인접해 있는 십이지장까지 제거하는데요. 췌두 십이지장 절제술로 불립니다.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개복수술보다 복강경이나 로봇수술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구멍으로 절개 부위를 줄일 수 있는 최소 침습법으로 상처를 최소화하는 것뿐 아니라 회복도 빠른 거죠. 췌장암의 치료로 시행되는 췌두 십이지장 절제술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청취자가 주신 사연으로 함께하는 우리 집 주치의로 이어갑니다. 건강 365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담도암, 췌장암과 같은 췌담도암에서 시행되는 치료법으로 췌두 십이지장 절제술이 있습니다. 이름이 어렵죠? 최소 침습술로 알려진 치료법인데요. 개복수술과 비교했을 때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림대 성심병원 외과 이정우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최소 침습 수술이 갖는 의무부터 설명을 주시면 좋겠는데요. 최소한의 절제로 진행이 된다는 건가요? 약간 다른데요. 네. 복수술은 전통적 복부 절개 후에 시행하는 수술로 외과의의 선호도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정중성 또는 역L자 모양으로 한 40cm가량을 개복해서 수술을 하는 것이고 네. 최소 침습 수술은 투과침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5에서 6군데를 내고 이를 통해서 복강내를 풍선과 같이 부풀려서 이 가상의 공간에서 네. 복강경 기구 또는 로봇 기구를 이용해서 모든 수술 과정을 종료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기구를 외과 의사가 직접 조종하면 복강경, 네. 로봇 기구를 외부에서 외과 의사가 조종하면 로봇 수술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겠습니다. 네. 투과침으로 5개에서 6개 정도의 구멍을 낸다고 하셨는데 개복처럼 흉터가 크지 않고 배에 몇 개의 구멍 정도를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그 조직이 나와야 될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최종적으로 그 암병변이 나오는 구멍이 5에서 6cm 정도는 필요하겠지만 네. 대부분의 상처는 최소한으로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췌장과 담도암과 같은 췌담도암에서 시행되는 췌두 십이지장 절제술. 우선 췌두부가 췌장의 머리 부분을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어순상에 한자 섞여져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네. 췌두부는 췌장의 머리 쪽 부분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네. 그런데 췌장의 모양이 이제 머리, 몸통, 꼬리로 구분될 정도로 길게 생긴 장기지 않습니까? 그럼 암이 생긴 부위에 따라서 치료법이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췌장의 머리, 몸통, 꼬리 중에서 병변이 생긴 위치에 따라서 암이 진행되는 곳과 위치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네. 머리 쪽에 생긴 병변과 꼬리 쪽에 생긴 병변은 절제하는 영역 자체가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췌두부 십이지장 절제술.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구조 자체도 아주 복잡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조금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네. 이 십이지장이라고 하는 공간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십이지장은 음식물이 지나갈 때,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각종 소화액을 합쳐주는 장소가 제공되는 공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주요 소화액은 2군데서 만들어지는데, 췌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 네. 그리고 간에서 만들어지는 담즙이 2, 이렇게 2가지입니다. 네. 췌장에서 만들어지는 소화액이 십이지장으로 쭉 들어가고 간에서 만들어진 소화액이 담도라는 공간을 통해서 십이지장으로 들어갑니다. 네. 이 합쳐지는 함유 구역을 십이지장이라고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췌장, 담도, 십이지장까지 3곳을 동시에 시행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합류 부분이기 때문에 네. 부분이
동시에 같이 절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매우 쉽습니다. 네. 예. 좀 난이도가 높을 것 같은데요. 그럼 현재 많이 시행이 되는 건 그만큼 장점이 많아서일까요? 장점이라기보다는 네.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서이긴 아,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게 입원 기간도 좀 줄이고 흉터도 작게 하고 뭐 수술 후에 부작용이나 합병증의 위험에서도 기존의 개복 수술과 비교를 할 때 걱정을 좀 덜해도 될 것 같긴 한데요. 사실은 그런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최소 침습 수술을 시행을 하고는 있지만 네. 처음에는 당연히 상처나 그런 것들이 적음으로 인해서 외과 의사에게 자유도는 매우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오히려 개복 수술보다 합병증도 많고 위험했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만 네. 현재는 안전하게 수련받은 숙련된 외과 의사의 경우에는 네. 개복 수술과 결과 차이가 크게 없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고령의 나이에도 큰 부담이 없을지도 궁금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75세 이상을 현재는 고령 환자와 젊은 환자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는데 네. 아무래도 상처가 줄어들게 되고 수술 중에 환자에게 다가오는 스트레스가 적어서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로 진행할 때 고령 환자분들이 조금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으시긴 합니다. 네. 그렇겠네요. 이것도 복강경으로 하느냐, 또 로봇으로 하느냐, 이 부분도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복강경으로 진행하느냐, 로봇으로 진행하느냐는 일종의 기술적인 차이의 문제도 있습니다. 네. 결정적으로 가장 문제는 췌장을 절제하고 나서 췌장과 소장을 연결해주는 그리고 담두와 소장을 연결해주는 과정 자체가 개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네. 숙련된 경우에는 복강경이나 로봇 두 가지 모두의 경우에서 네. 안전하게 연결 및 수술 후 결과가 좋은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뭐 요즘은 로봇 수술에 대한 관심이 많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비용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로봇과 복강경의 수술 과정이나 결과로 볼 때 어떻습니까? 약간의 기술적인 차이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차이가 있을까요? 근본적으로 모두가 안전하게 숙련된 상태까지 올라왔다고 하면 네. 로봇 수술과 복강경 수술 그리고 개복 수술의 결과나 내용이 차이가 없어야 됩니다. 네. 예,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 때문에 로봇 수술보다 복강경 수술이 최종적인 숙련 단계로 올라갈 때까지 다소간의 시간이 단축되는 결과가 있다라는 보고도 있고,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로봇과 복강경 수술이 미세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로봇은 팔이 생김으로써 조금 더 연결 부위의 안전성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네. 왜 극단과 극단은 닮는다고 해서 네. 복강경 수술로 충분히 수련된 외과 의사의 경우에는 크게 차이 없는 결과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네. 그 수술 결과나 내용에 큰 차이가 없다고 하셨는데, 근데 그렇게 큰 차이가 없으면 비용 부담이 좀 적은 복강경으로 선택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수술 시간이라든지 출혈량도 그렇고요. 합병증에서도 큰 차이는 없다고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합병증에서는 현재까지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네. 수술 시간의 경우에는 오히려 복강경 수술이 약간 더 빠른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실제로 로봇 수술을 하는 과정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데 네. 로봇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른바 도킹 시간이라고 해서 수술 시간 이외에 로봇 기구가 복강 내에 장착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다소간 있습니다. 네. 그 부분 때문에 30분에서 1시간가량 정도 로봇 수술이 조금 길어지는 경향이 있을 수는 있는데 네. 이 정도의 수술 시간 차이는 크게 없다고 보는 것이 맞겠고 네. 출혈량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수술 모두 매우 적은 출혈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췌장암은 위치상 복부의 깊은 곳에 있어서 발견도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조 증상도 없지 않나요?
대부분은 정조 증상이 없는데요. 네. 췌장 두부에 발생한 같은 경우에는 초기 상태에서 담도를 막음으로써 황달이라고 하는 현상을 미리 일으켜서 네. 수술이 가능한 상태에서 발견이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네. 이제 췌장 몸통이나 꼬리 쪽에 있는 병변은 전조 증상이 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맞습니다. 네. 수술이 가능한 경우도 그래서 많지 않다고 들었는데요. 그만큼 조기에 발견해서 초기 치료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췌두부로 얘기가 되는 췌장의 머리 부분에 암이 생기면 초기에 황달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좀 더 민감할 필요도 있겠어요. 이 황달에 대해서도. 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와 같은 동양 계통에서는 황달이라고 하는 현상이 외국보다 조금 더 피부 색깔의 문제 때문에 늦게 발견된다라는 보고도 있긴 합니다. 네. 난 아주 유의하다고 보고 있지는 않고, 그리고 과거 30년, 40년 전과 비교해서 네. CT와 MRI 같은 영상 진단의 정확도가 올라가서 네. 과거보다도 비교적 조기에 병변이 발견된 경우가 다소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렇게 다행히 비교적 초기에 발견이 되면 절제가 가능한 췌장암이 될 텐데요. 복강경과 로봇 수술이 시행이 되면서 좀 생존율을 높이는 데도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까지도 물론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을 진행하시는 선생님들이 다른 분들보다 다소간 숙련도도 매우 높으시고 경험도 많은 경우가 많아서 네. 조금 더 생존율이 높다라고 보고가 되고는 있는데 통계적으로 매우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도 좀 회복이 빠른 만큼 이제 필요에 따라 진행이 될 수 있는 항암 치료에서도 체력이나 영양 상태도 좀 좋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국소적으로 수술을 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전신 항암 치료가 치료 예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네.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로 진행을 하는 경우에는 회복 과정이 빨라지면서 항암 치료까지 안전하게 완료되는 환자분들이 상대적 비율로 많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인 예후에 조금 더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현재로서는 추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보통 수술 후에 회복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나요? 보통 저희 나라의 경우에 통계적으로 12일에서 2주 정도를 대략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췌도 12지장 절제술은 췌장 전체가 아니라 머리 부분만 절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췌장 전체를 제거하는 것과 비교하면 기능적인 부분에서도 장점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당연합니다. 췌장 전체가 절제가 되면 인슐린 분비 기능이 없어지기 때문에 네. 인슐린을 반복적으로 맞아야 되는 불편함이 당연히 생기게 되겠고 그리고 췌장암 수술을 하는 외과 의사 선생님들은 췌장을 무척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필요 없는 경우에 가급적이면은 절제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네. 필요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고 네. 췌장 두부만 절제를 하고 그러고 연결을 하게 된다 그러면 당뇨가 일정 부분 생길 수는 있지만 거꾸로 좋아지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살릴 수 있으면 살려서 연결을 해주는 것이 맞겠습니다. 네. 그럼 이건 어떨까요? 이제 수술을 잘해도 췌장과 소장을 연결하다 보면 췌장액이 조금 셀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합병증을 걱정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위험은 없습니까? 실제로 많습니다. 췌장액은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소화시켜주는 액체다 보니까 네. 이러한 췌장액이 수술 후에 일정 부분 새는 경우에 수술 후에 매우 급박한 출혈을 일으키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염증을 유발하다 보니까 회복 과정이 매우 더디게 됩니다. 네. 그러나 췌장은 기본적인 성질 자체가 약간 단단한 두부 정도의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연결을 하다 보니까 100% 완벽하게 되는 경우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네. 과거에 알려져 있는 경우보다는 다양한 연결 방법이 나오게 되면서 네. 현재는 매우 안전한 상태, 매우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최두부 절제술이 난이도가 높고 복잡하다는 게 또 이해가 되고 이런 의미이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최두 12지장 절제술이 처음 시행되었을 때는 이 췌장을 장에다 연결하는 부분 자체를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아예 연결을 안 하기도 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 시간이 오래되고 여러 가지 방법과 숙련도가 올라가면서 현재는 안전하게 연결이 시행을 되고는 있지만 피치 못하게 매우 낮은 확률이긴 하지만 네. 아주 간혹가다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경우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네. 수술 후에 조심할 부분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후유증이라든지 있을 수 있는 증상들에 대한 대처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1차적으로 가장 많이 겪으시게 되는 경우가 수술 후에 음식물이 지나감으로 인한 소화 불량 증세를 말씀을 하십니다. 네. 우리가 십이지장이라고 하는 공간은 음식물이 우리 몸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떤 경우에는 통증으로 느끼게 되고 그리고 하느님이 저희에게 주실 때는 그 십이지장이라고 하는 공간을 몸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숨겨놔 주셨는데 의사가 연결을 하게 되면 십이지장이 일정 부분 배 앞쪽으로 노출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식사 후에 다소간의 불편함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전보다도 소량씩 천천히 드시는 걸 주로 말씀드리게 되고 네. 그리고 사람이 직접 연결하는 부분이 많게 되다 보니까 장에 있는 나쁜 세균들이 역류하면서 췌장염이나 담도염이 가벼운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뭐 소화불량이나 통증 같은 게 올 수 있다고 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면 좀 괜찮아지나요? 네, 당연합니다. 일정 부분이 지나면 우리 몸이 적응하는 것과 그리고 문제적 통증이 아닌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둔감해지면서 서서히 적응하게 되는 과정을 겪을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췌장 질환은 이제 췌장암에 대한 예후 때문인지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상복부 초음파로도 잘 안 보이잖아요. 췌장 건강을 위해서 지켜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좀 말씀 주세요. 네, 췌장 건강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비만 관리와 술 두 가지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술 같은 경우에는 췌장염증을 유발하면서 장기적으로나 단기적 모두 안 좋은 영향을 당연히 주고 그리고 담배와 같은 암 유발 인자들을 작동하는 행위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 네. 췌장은 소화액을 분출하는 장기다 보니까 복강 내 내장 비만이 많이 쌓이게 되면 그러한 지방들이 모두 췌장이나 간으로 쏠리게 됩니다. 예. 그래서 당연히 많은 결과가 안 좋아지실 수 있기 때문에 체중 관리와 술 두 가지를 꼭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최담도암에서 시행되는 치료법으로 최두 12지장 절제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한림대 성심병원 외과 이정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아하의 Take on Me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취자 사연으로 알아보는 우리 집 주치 순춘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30대 아드님의 건강을 걱정하는 사연입니다. 들어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들 녀석이 중학교 때쯤인가 갑상선 항진증이 걸렸었어요. 아무래도 활동성이 많다 보니까 그 조절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때도 입원도 많이 하고 지금 37인데 지금도 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힘들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하면 수치가 확 올라가요.
근데 이제 수치가 올라가면 간이 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먹는 약 중에 항상 간에 대한 약을 처방을 해주세요. 그걸 먹고 지내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힘든 게 일상적인 생활하는 게 늘 조심을 해야 되고 앞으로 갈수록 계속 힘들어질 것 같아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덜 힘들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런 게 참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증상이 나오냐면 굉장히 힘들어해요. 무력증이랄까 뭘 하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피 검사를 하는데 엄마 이번에 또 수치가 올라갔어. 엄마 내가 올라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요. 이제 자기 몸 상태가 이 정도면 가면 선생님이 또 올라갔다고 약 올려주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수치 떨어지면 다시 이제 약을 정상적으로 작게 이제 먹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네. 아드님이 10대 청소년 때 갑상선 기능 항진증 진단을 받았고 지금 37살이라고 하십니다. 20년 이상을 치료 중에 있는 건데요. 이런 경우도 많습니까? 네,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 특히 이제 그레이브스 병 같은 이제 자가면역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완치가 되기보다는 이제 조절하면서 지내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물 치료로 호전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네. 뭐 스트레스라든지 뭐 감염, 그다음 이제 피로와 같은 이제 자극이 생기게 되면은 갑상선 기능이 다시 또 과도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특히나 10대에 발병해서 20년 넘게 관리 중이라고 하면은 좀 몸이 예민하게 반응할 가능성도 높고요. 네. 약물 부작용이라든지 피로감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절하면서 관리를 쭉 하셔야 되는 건데요. 일단 갑상선 기능 이상은 항진증과 저하증으로 구분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제 갑상선 기능 이상은 기능 항진증, 이제 저하증 이렇게 나뉘고요. 기능 항진증은 이제 말 그대로 갑상선 호르몬이 이제 과하게 많이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네. 반대로 이제 기능 저하증은 호르몬이 이제 부족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네. 몸의 기능이 느려지는 상태가 되어서 이런 관련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두 가지 질환이 증상으로도 이제 반대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항진증의 경우는 호르몬이 과하게 많이 이제 나오는 거라고 하셨는데 특징적인 증상이 뭔가요? 일단 이제 갑상선 호르몬이라는 거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조절하기 때문에 이 수치가 좀 높아지게 되면은 이 신진대사가 비정상적으로 빨라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심장이 빨리 뛴다든지 이제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생기게 되고요. 더위를 좀 심하게 타거나 이 땀이 많이 나는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식욕은 늘어서 많이 먹는데 체중은 오히려 이제 감소하는 경우가 많고요. 손이 떨린다든지 초조해진다든지 아니면 잠을 못 잔다든지 이런 식의 증상이 나타나거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리불순이 동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몸이 굉장히 계속 긴장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고 무기력하고 감정 기복도 심해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네. 그레이브스 병과 연관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청소년기에 발생 위험이 높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소아 그레이브스 병으로 설명이 되지 않나요? 예, 일단 청소년기에 발생한 이런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가장 흔한 원인은 이제 소아 그레이브스 병이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자가면역 질환의 일종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좀 비정상적인 항체가 만들어져서 갑상선 호르몬을 과도하게 만들어내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아라든지 이제 청소년에게 생길 수가 있고요. 네. 특히 사춘기가 지난 여성 청소년에게서 좀 잘 나타나는 편입니다. 그리고 성인보다도 조절이 더 어렵고요. 재발도 좀 높은 편이라서 꾸준한 치료하고 정기적인 검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갑상선 호르몬을 과도하게 많이 생산하면서 나타나는 건데 이게 자가면역 질환으로 보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면역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외부 병원균을 이제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인데 네. 자가면역 질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을 스스로 공격하는 이상 반응이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레이브 병 같은 경우에도 면역 세포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면서 이 갑상선을 이제 자극하는 항체를 만들어내는 병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무 많은 갑상선 호르몬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전신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역 반응은 그러니까 유전이라든지 네. 스트레스, 환경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증상으로 볼 때 여름철에 더 힘들어진다거나 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요?
예, 그렇죠. 이제 이유는 되게 간단한데요. 네. 이제 신진대사, 기초대사율이 높아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날씨가 더워지게 되면은 이 체온을 조절하는데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갑상선 호르몬이 많아졌다라고 하면은 에너지 소비도 커지고 땀도 많아지고 심장도 더 빨리 뛰면서 체온이 굉장히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훨씬 더 쉽게 지치고 무기력해지고 더위에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네. 좀 몸이 긴장 상태에 계속 있기 때문에 피곤을 많이 느끼고 무기력해진다고 하셨는데 이런 무기력증을 비롯해서 일상에서 많이 힘들어한다고 걱정을 하십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항진증이 오래 지속이 되면은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심장도 빨리 뛰고 에너지도 굉장히 과도하게 소비하기 때문에 네. 쉽게 피로해지고 무기력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의욕도 떨어지고 활동하시는데 굉장히 버겁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장기간 지속되다 보면은 네. 우울하다든지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정신적인 증상도 동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단순하게 컨디션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도 같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네. 지금도 약을 복용 중인 것 같은데요. 항갑상선제가 처방이 되는 건가요? 예, 이제 치료의 기본은 항갑상선제 복용이 되겠고요. 이제 주로 이제 메티마졸 같은 약이 사용이 되고요. 네. 이런 약들은 갑상선 호르몬의 이제 과다하게 생성되는 걸 억제해가지고 호르몬 수치를 이제 정상 범위로 되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증상이 잘 조절된다 하더라도 정해진 기간 동안 굉장히 좀 꾸준하게 복용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치료를 평가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진료도 꼭 필요합니다. 네. 정해진 기간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드셔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생각보다 치료가 잘 되는데 네. 이런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같은 경우에는 치료가 잘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1년에서 2년간 치료한 다음에 약을 좀 끊어볼 수는 있지만 네. 그러니까 또 재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 수년간 장기 복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 그레이브스 병 같은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 원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면역 반응이 계속해서 재발하기 때문에 이런 약물을 계속 정기적으로 오래 복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발하는 경우가 이제 많다고 하셨는데 꾸준히 검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도 계속 피 검사로 확인을 한다고 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치료가 잘 되는지 호르몬 수치가 안정적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혈액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 혈액 검사 수치에 맞춰 가지고 복용하시는 약물의 용량을 조금 줄인다든지 네. 아니면 복용 기간을 잠시 멈춘다든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 기능에 대한 걱정도 하시는데요. 치료로 인해서 간 손상의 위험도 있는 건가요? 이런 항갑상선제 같은 경우에는 이 간에서 대사가 되기 때문에 간 기능 이상이 조금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치료에 주로 사용되는 약물 같은 경우에는 오래 복용하게 되면은 간 수치가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이제 간염이 생긴다거나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혈액 검사를 통해 가지고 간 기능을 함께 모니터링을 하게 돼 있고요. 네. 간 수치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약을 중단하거나 이제 교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증상 완화나 일상의 활력을 위해서 좀 도움이 되는 일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런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이제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피로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생활 속에서 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은 약을 규칙적으로 잘 복용을 하고 이제 검사를 받는 것이 될 것 같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충분하게 수면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과도한 운동이나 스트레스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네. 카페인 섭취도 조금 줄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벼운 산책이라든지 아니면 낮 시간 동안에 햇빛을 좀 충분하게 쬐는 것만으로도 이런 컨디션 회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가벼운 산책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피 검사를 한 달에 한 번씩 꾸준히 한다고 하시는데요. 계속 이런 정기 검진도 필요하겠네요. 예, 아무래도 그 자가면역 질환이 원인인 경우에는 이게 완치가 되는 개념이 아니고 증상이 생기게 되면은 조절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시고 호르몬 수치에 좀 이상이 생겼다라고 하면 약을 드시고 또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50대 여성이 주신 사연입니다. 들어보시죠. 걷는 직업이다 보니까 너무 오래 걷다 보니까 발바닥에서 무릎까지 되게 화끈거릴 때가 많아요. 거의 최고 못 걸을 때가 2만 보 이상, 2만 보는 넘지요.
체력은 돼요. 근데 이제 다리가 아픈 거지. 예, 쉬운 7인데 한 달 정도 됐어요. 아프기 시작한 지. 주말에는 사우나 아니면 파스. 그래서 진통제보다는 지금 연골에 좋은 약을 먹고 있어요. 근데 이제 파스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파스보다는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아직은 사우나에 가서 하면 풀어져요.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런 건가 그런 생각도 해봐요. 나이가 있으니까. 쉬면 괜찮은데 조금 많이 걸었을 때는 더 화끈화끈거려요. 혈액순환 증상인지 아니면 너무 많이 걸어서 그런 건지 그게 최고 궁금해요. 네. 많이 걸어야 하는 일을 하시나 봅니다. 하루에 2만 보 이상을 걷는다고 하는데요. 아, 10,000보 걸어도 참 힘들던데 꽤 많이 걷는 거죠? 예, 굉장히 좀 많이 걸으시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건강을 위해서 관장되는 걸음수가 하루 7,000에서 10,000보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20,000보는 거의 2배 정도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물론 걷기는 이제 좋은 운동이지만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렇게 20,000보씩 걸으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다리라든지 발바닥, 그러니까 무릎에 조금 무리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통증이라든지 열감이라든지 이제 피로감 같은 게 이제 쉽게 느껴지시게 됩니다. 네. 지금 57세이신데 체력은 되는데 다리가 아프다고 하십니다. 다리가 좀 화끈거린다는 느낌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질환이라기보다는 이제 많이 걸어야 하는 직업상 오는 통증이 아닐까 싶은데 어떨까요? 그렇죠. 이제 하루에 20,000보씩 걷는 일이 이제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질환이라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많이 사용해서 생기는 통증의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오래 서게 있거나 네. 걷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다리 근육이라든지 발바닥, 무릎에 이제 반복적으로 압박이 가해지기 때문에 통증이나 이제 화끈거리는 느낌이 생기기 쉽고요. 네. 이런 경우에는 근육의 피로라든지 염증 아니면 혈액순환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장은 뭐 큰 병은 아닐 수 있지만 이게 지속이 되게 되면은 이게 질환으로 또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체력과는 별개로 조금 회복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리하면 다리나 발바닥 또 무릎에 통증이 올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분은 다리 통증으로 힘들어 하시는데 보조제도 드시고 파스를 붙이거나 사우나에서 피로를 푼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또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를 걱정을 하세요. 어떨까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걷고 나서 화끈거림이라든지 다리 통증이 있다라고 하면은 혈액순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말초혈관 질환이라든지 어떤 정맥순환에 장애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저리고 차고 붓는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과도한 보행 후에 통증이 생기고 쉬고 나면 이제 호전이 된다라고 하면은 네. 혈액순환보다는 그러니까 근육을 많이 사용해서 생긴 증상의 가능성이 크고요. 네. 근데 이제 기저질환이 있으시거나 다리의 색깔이 조금 변하거나 그다음에 주무실 때 쥐가 자주 난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혈액순환 장애일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럴 때는 혈액순환에 대해서 조금 확인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분은 이제 근육을 많이 사용해서 오는 것 같은데 그럼 오래 걷기로 인한 후유증으로 뭐 부종이라든지 족저 근막염 또 관절통은 없을지 이 부분은 어떨까요? 그렇죠. 이제 20,000보 이상 걷는 거를 이제 반복을 하시다 보면은 발바닥이라든지 발목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부담이 쌓이면서 여러 가지 질환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발 뒤꿈치부터 발바닥의 통증이 아침에 더 심해진다라고 하면은 족저근막염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무릎이라든지 발목 주변에 통증이라든지 부종이 생긴다라고 네. 하면은 이제 연골 손상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오래 서 있거나 걸으시게 되면은 네. 정맥 순환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리가 생기는 또 부종이 생길 수가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단순한 근육통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위한 진료하고 검사가 필요합니다. 네. 정맥과 관련한 질환 여부도 또 주의를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정맥 혈관에 문제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통증이 있으면서 부종이 동반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정맥 순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네. 특히나 이제 종아리 뒤쪽이 무겁고 저리거나 그다음에 저녁이 되면 다리가 더 붓고 혈관이 도드라진다라고 네. 하면은 하지정맥류 초기 증상일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이런 하지정맥류와 같은 정맥 문제 같은 경우에는 네. 단순한 피로하고 또 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아.
이런 증상이 좀 반복적으로 생기는 경우에는 네. 혈관에 대한 검사를 통해 가지고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뭔가 무엇보다도 이런 증상이 생겼을 때는 좀 충분히 쉬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순환에 대해서 문제가 될 것 같다라고 걱정을 하시면 네. 압박 스타킹을 좀 신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압박 스타킹은 우리 일반적인 스타킹하고 좀 다른 거죠? 예, 다르고요. 그 의료기상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주문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지 정맥류인 경우에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건데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하지정맥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걸어 다니실 때는 잘 모르시는데 네. 그러니까 주무시려고 이제 누운 경우에 다리에서 좀 쥐가 난다거나 아니면 좀 벌레가 기어나는 느낌이 날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낮보다는 저녁 때 이 뒷다리가 좀 뒤 종아리 쪽에 좀 당긴다거나 네. 저린다거나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환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증상들이 좀 비슷하다 보면은 어느 과로 먼저 가야 할지도 고민이 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일단은 이게 통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불편감이 생기셨을 때는 우선적으로는 충분하게 휴식을 취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사실 이제 증상만 가지고서는 어느 과로 가야 될지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네. 우선적으로는 이제 발목이라든지 발바닥이라든지 이런 쪽에 생기는 문제가 조금 더 흔하기 때문에 정형외과나 재활외과를 먼저 방문을 하시는 게 필요하시고요. 네. 만약에 거기에서 괜찮다라고 이제 얘기를 들으셨는데 증상이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하지정맥류라든지 이런 정맥 순환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뭐 흉부혈관외과라든지 이런 데를 또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정형외과나 이제 재활의학과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통증의학과도 있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좀 그 차이를 궁금해하시는데요. 사실 이제 통증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단을 받고 나신 다음에 네. 뭐 수술이라든지 이런 치료가 아니라 뭐 약물 치료라든지 아니면 이제 주사 치료를 가지고 염증을 줄여주면서 이런 통증을 조절하는 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정형외과는 조금 더 이제 시술이라든지 수술에 또 가까운 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네. 재활학과는 이런 시술이라든지 수술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재활치료라든지 물리치료 아니면 주사치료 이런 걸 가지고 치료하는 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분의 경우는 휴식을 취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증상이 생긴 지 한 달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그럼 걷는 걸 줄일 수 없는 사정이라면 증상 완화를 위해서 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회복을 도울 수 있는 생활습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가장 기본은 이제 신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격을 줄여줄 수 있는 쿠션감 있는 신발을 좀 착용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자세를 좀 교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깔창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회복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짧은 스트레칭이라든지 발목을 돌려준다든지 이제 벽에 다리를 올리는 동작 같은 경우에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퇴근하고 나서는 그러니까 찜질을 좀 해주시거나 가벼운 마사지를 받거나 아니면 다리를 올리고 쉬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통증이 이런 계속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네. 이런 것들을 먼저 해보시고 그래도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전문적인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취자 사연으로 알아보는 우리 집 주치 함께했는데요.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싸이의 낙원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